네, 어제는 이제 3,0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오후 들어 상승폭 반납한 모습이더니 오늘 출발은 하락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양시장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2,950선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지금 780선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 여전히 크고 일단은 기대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한번 국내 증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세도 됩니까 이거? 네. 너무 좋은 흐름이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어제 지난주부터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전반적인 거래 대금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전체 거래 중에서 약 70%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5년도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1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11배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EPS 상향이라든지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붙어줘야지만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중동 쪽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는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달리는 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작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고점이 2,900포인트였습니다. 네. 당시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어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2,900을 조금 넘어가면서 2,900 이제 몇 포인트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2,957포인트네요. 2,957포인트인데 삼성전자가 6만 원대거든요. 6만 원이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저는 많이 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단위로는 낙폭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 있는 종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대응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감에 대해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기 무슨 말씀이죠? 그거는 아니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가면 소외감 느낄 수밖에 그건 없는데. 정신 승리에 가까운데요. 그 멘탈이 엄청 강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부터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밀리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안 밀릴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밀릴 수 있다. 전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 보니까 그 인터넷 대표주들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에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네. 네이버예요. 그런데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AI 미래 네. 거기 쪽에도 하정우 센터장, 예. 수석. 예. 이것도 있고 또 어제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킹당한 흔적이 없다라고 네. 또 밝혔고. 네. 일단 해킹당한 흔적이 없다라는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카카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맞아요.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AI 관련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좀 붙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붙으면서 오픈 AI라든지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부각이 안 됐거든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못 올라갔었을 때 또 중소형주단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유하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AI 쪽에 대한 육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오늘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룹주 차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양사 모두 다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AI 쪽에 대한 투자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쪽에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픈 AI 쪽과 협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사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볼 부분은 지금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조가 넘어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3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평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저평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트렌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조금만 더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아주 그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2,900대 있을 때 8만이었나요 그때? 네, 8만 원 넘었습니다. 8만 원 넘었을 때 2,900이고 지금은 6만도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네. 그런 측면에서 지수는 잘 안 빠질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다가오는데 지금 이게 SK 하이닉스가 25만 원이 넘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무슨 레벨 측면에서 이렇게 전고점이다 뭐다 할 만한 건 없단 말이죠. 물론 이걸 SK 하이닉스 옛날 그 이름 바뀌기 전에 그 주가까지 포함한 장기 차트로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뭐 까마득한 주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약간 과열 상태긴 하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무슨 망하지만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갈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 부분의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본부장님은. 전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봐야 듭니다. 된다?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나와 있는 네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기 계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SK하이닉스로 사명이 바뀐 이후에는 신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맞아요. 신고가가 열렸다라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삼성전자를 많이 보죠. 그리고 뭐 과거에는 작년에는 8만 원이 넘었다가 지금 6만 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HBM 쪽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HBM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HBM 쪽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퀄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HBM 쪽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계속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D램과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D램 같은 경우는 두 달 사이에 20%씩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낸드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ESSD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3분기와 4분기는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파운드리 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를 굳이 꼽자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HBM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HBM4 쪽에 대한 승부수를 어느 정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AI 쪽에 대한 투자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SK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뭐 GPU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HBM3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캐파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캐파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더 밀리기보다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출단을 분석을 해볼 때 HBM 같은 경우는 D램 쪽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D램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HBM 쪽에 대한 영향력이 40%에서 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올해도 전부 다 완판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더 많이 밀리기에는 그동안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둘 다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칩스법 쪽에 대해서 네, 세액 공제를 예. 25%에서 30%까지 늘려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그런 명시가 붙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좀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상승폭이 그래도 많이 좀 반납이 된 상황인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그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자체를 한도를 축소하거나 또 전기차 의무화 폐지도 추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좀 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주가 영향 악재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가 네. 여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발전소를 짓거나 하는 태양광과 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나온 뉴스만 가지고 봤을 때는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 세금을 깎아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자체를 폐지를 지금 화면 우측에도 네. 보이시겠지만 연내 뭐 착공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투자세액이라든지 생산세액에 대한 공제 부분들이 이 태양광 쪽이라든지 풍력 쪽에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향력 자체에서 약간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하원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도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겠다라는 네, 그런 네.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원과 상원에서의 이런 발의된 법안 자체가 같아야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원 쪽에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있죠. 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수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원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제 AMP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원에서 AMPC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예 기간을 좀 더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MPC요? 그렇죠. 세액공제.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공장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여전히 유지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하원에선 2031년도에 축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상원에선 지금 32년도까지 기존 안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RA 법안과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AMPC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발의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황 자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든 그리고 뭐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비중,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점유율이 낮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우상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덜어드리는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평가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넘버가 좀 지켜야 된다. 재무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자 이거 질문지를 미리 못 드린 내용이긴 한데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궁금해서 공부 차원에서 아니 요 좀 끼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롯데관광개발 요거 뭐 석 달도 안 걸려서 따블이 났어요 지금. 네. 지금 이게 뭐가 있죠 여기에? 네, 중국 쪽 모멘텀이 있죠. 중국 쪽 모멘텀? 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네. 카지노 쪽에 카지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쪽에서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제주도로 많이 들어온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도 방금 전에 롯데관광개발 말씀해 주시면서 카지노 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오늘 중국향 기업들의 매출이 아니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오늘 있고요. 유통주도 그러면 그런 쪽인 건가요? 그렇죠. 아,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호텔신라. 그렇죠. 그 면세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오늘 뭐 6월 18일 날 중국에서 쇼핑 축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향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드랍률이라든지 홀드액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롯데관광개발을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쪽에 사무실을 이제 개소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VIP가 또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뭐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이 예, 나오고 예. 있고요. 또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컨텐츠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달에 우리가 선거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당시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4월 달로 넘어가 보면 예. 관세가 부과됐을 때 관세 무풍지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5월 달 지나고 오면서까지 아직까지 크게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적인 모멘텀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아직까지 많이 못 움직인 쪽에서는 저는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역화폐라든지 예.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좀 지불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의류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FNF라든지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또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범 부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이거 타이밍에 따라서 대박하면 쪽박인 종목이고 이런저런 좀 뭐 노이즈도 많은 종목이라서 질문하기가 좀 뭐 합니다만 이 신풍제약 뭐가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거? 이게 이거 공부할 만한 종목이에요? 과거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네. 빠져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많이 코로나와- 올랐다 많이 빠졌다기보다도 그냥 미친 듯이 올랐다가 그냥 원위 쳐버렸죠. 예, 그래서 네. 이 기업
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기업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부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인지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붙으면서 신풍제약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작전주 아닙니까? 원래 옛날 시장에서 다들 그랬는데 이거는 예,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풍제약을 그런 지금 성격. 그런 체크는 성격. 못했는데 아니 저도 제가 작전주라고 단정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예. 하도 들어가지고 저번에 올랐을 때 너무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요거 뭐 유통 물량이라든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해서 뭔 네. 약이 나와요 여기서? 유통 물량이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그죠. 크게 나올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최근에 흥하해용 같은 경우도 해운주죠. 흥하해용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